때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어느 한적한 고을에 김진사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소과에 급제하였으나 대과에서는 번번이 낙방에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 행세를 했지만 그 속은 온갖 욕심과 음흉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키는 작달막하고 얼굴은 갸름했으나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여우처럼 교활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수염은 그럴듯하게 길렀지만 그 아래 입술은 늘 간사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거듭된 실패에 그의 마음은 비뚤어졌고 출세에 대한 욕망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서당을 열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위선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군자를 논했지만 뒤에서는 여색을 탐하기 바빴습니다. 너희들은 학문에 정진하여 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간의 사사로운 정에 빠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갓장수박 서방의 아내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나이 25에 얼굴은 보름달처럼 곱고 몸매는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리는 절세미인이었지요. 맑고 깊은 눈, 앵두 같은 입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걸음걸이는 모든 남정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연화의 아름다움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런 고운 여인이 어찌 저리 우직한 사내와 살아갈꼬.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연화의 남편 박서방은 갓을 만들어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 장사를 나가면 열흘은 좋게 걸리니 연화는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야만 했지요. 여보, 이번에는 언제쯤 돌아오실 건가요? 글쎄, 요즘 갓이 잘 팔려서 열흘은 좋게 걸릴 것 같소. 열흘이나요?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될 때 부지런히 벌어야지. 당신 고생 안 시키려면 이럴 수밖에 없소. 박서방은 아내의 외로움을 헤아리기보다 장사 걱정이 앞서는 무던한 사내였습니다. 김진사는 바로 이 틈을 노렸습니다. 박서방이 장사를 떠나기만 하면 슬그머니 연화에게 접근했지요. 이보시오, 부인. 홀로 계시니 적적하지 않으시오. 진사님께서 어쩐 일이신지요? 적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혹시 글이라도 배우고 싶으시면 내가 기꺼이 가르쳐 드릴 수 있소. 처음에는 경계하던 연화도 김진사의 끈질긴 구애와 감언이설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그대 같은 꽃다운 여인이 어찌 그런 무뚝뚝한 사내와 살아간단 말이오. 나 같은 선비와 함께라면 얼마나 좋겠소. 진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그 사내는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그대의 고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소. 그대의 외로운 마음을 내가 달래주고 싶을 따름이요. 결국 외로움에 지친 연화는 김진사의 유혹에 넘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최서방이라 불리는 최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로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는 신세였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듬직해 보였고 인상도 좋아 안악들의 시선을 끌곤 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줄곧 홀로 지내며 재혼을 권하는 주변의 말도 사양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갓장수박 서방과 같은 장돌뱅이 신세라 서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박서방, 오늘 장사는 좀 어땠소? 그럭저럭일세. 최서방은 어떠시오? 요즘 경기가 영 좋지 않구먼. 그러게 말이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지.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장사에서 먼저 돌아온 최서방은 박서방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 연화도 남편의 친구이기에 그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최서방님, 저희 서방님 안 계셔도 편히 쉬다 가셔요. 고맙소.
형수. 늘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요. 김진사의 아내인 이 부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품위 있는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곱고 인정이 많아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서당 일이 많이 바쁘신가요? 귀가가 너무 늦으십니다. 그렇소. 아이들이 늘어서 늦게까지 봐줄 일이 많구려.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는 들어오셨잖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부에 열심이라 그렇소. 어서 잠자리에나 드시오. 이 부인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바람길을 모를 리 없었지만 양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가 또 어디로 바람을 피우러 가는 게로구나. 때는 6월 금음, 장맛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그야말로 귀신이라도 나올 법한 밤이었지요. 이런 궂은 날씨에도 김진사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장사를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밤이야말로 연하가 가장 외로워할 터. 내가 가서 그 마음을 달래주어야지. 김진사는 상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그 위에 도롱이를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삽자루 하나를 들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이리 많이 오니 어머님 산소가 떠내려갈까 염려되어 한번 다녀와야겠소. 아이고, 이 밤중에 산소에 가시려고요? 비가 이렇게 퍼붓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요? 괜찮소. 도롱이도 있고 등불도 있으니 걱정 마시오. 효도하는 마음에 비바람이 대수겠소. 이 부인의 만류에도 김진사는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이 부인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비만 오면 꼼짝도 않던 양반이 어찌 이런 폭우에. 게다가 상복까지 입고. 그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진사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묘가 아닌 골목 끝 박서방의 집이었지요. 비바람을 뚫고 박서방의 집에 도착한 김진사는 살인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니시오. 연화, 나오, 김진사여. 아이고, 진사님. 이 밤중에 어찌 오셨어요? 문을 연 연하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대 혼자 있기 무서울까봐 걱정되어 왔소. 안 그래도 천둥 소리에 무서워 떨고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온몸이 다 젖으셨겠어요. 김진사는 젖은 도롱이를 벗어 처마 밑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라 입고 있던 상복마저 벗어 마루에 걸쳐 놓았지요. 어머님 영혼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 상복은 벗어두는 게 좋겠소. 어쩐 일로 상복을 입고 오셨어요? 부인에게 어머님 산소에 간다고 핑계를 댔지. 그 말을 들은 연화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벌거벗은 몸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밤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박서방네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장수 최서방이었지요. 그는 장사를 떠났던 박서방의 부탁을 받고 비바람이 거세니 그의 아내가 잘 있는지 확인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언제 그치려나. 형수님이 혼자 계시기 무섭겠구먼. 마루에 선 최서방은 흠뻑 젖은 옷을 벗어 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에 곱게 개켜진 마른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옷이지? 누가 벗어두고 갔나? 자세히 보니 흰색의 상복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의아해하면서도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별 생각 없이 그 상복을 집어 입었습니다. 그는 형수에게 인사를 하고 문간방에서 묵으려 안방으로 향하려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형수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나?
최서방은 당황했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 없다 생각하고 조용히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에 불을 켠 김진사의 부인, 이 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 영감탱이가 이 밤중에 산소에 갈 위인이 아니야? 필시 그 계집 집에 갔을 게야. 분노에 차 빗속을 뚫고 온 이 부인은 마당으로 들어서다 문간방 앞에 서 있는 상복 입은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제 남편이라 생각했지요. 아하. 역시 여기 있었구나. 이 파렴치한 영감탱이야. 이 부인은 다짜고짜 상복을 입은 최서방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산소가 걱정된다더니.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빗소리와 천둥소리 때문에 안방에서는 이 소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통에 최서방은 어리둥절했지만 이 여인이 자신을 누군가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체를 밝히기보다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도 발뺌할 셈이냐. 당장 집으로 가자. 이 부인은 최서방의 팔을 잡아 끌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서방은 그 기세에 눌려 말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집에 도착한 이 부인은 최서방을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남편이라 착각한 최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혼쭐을 내주지 않고는 못 배기겠어. 어둠 속에서 이 부인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에 젖은 사내에게서 평소 남편과는 다른 낯선 남성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당신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났었나? 오랫동안 남편의 외도로 외로웠던 그녀의 마음이 그 낯설고 강렬한 향기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또한 몇 년째 호랍이 신세라 여인의 채취에 어지러워하고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부인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바닥에 눕혔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이런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줄 아시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그의 적극적인 몸짓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벌거벗은 두 사람은 문밖의 장맛비보다 더 세차게 온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다른 계집에게 주던 그 힘을 내가 다 받아내고야 말겠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남편과는 전혀 다른 감촉과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한참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가쁜 숨을 고르던 이 부인이 최서방의 턱수염을 만지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 수염이 왜 이렇지?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남편이 아닌 낯선 사내였습니다. 허참, 낯선 남자 허리춤을 잡아 끌고 와서 기운을 쏙 빼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누군지 물으시오. 아니, 그것이 분명 우리 영감이 맞았는데 제가 큰 착오를 한 모양입니다. 제발 이해해 주시오. 그럽시다. 그런데 이런 실수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입막음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오. 결국 이 부인은 자신의 금비녀를 뽑아주고서야 최서방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이런 일이 알려져서 좋을 것 없으니까. 금비녀를 챙긴 최서방은 흐뭇해하며 다시 박서방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안방에서 분탕질을 하고 나온 김진사가 마루에 앉아있는 최서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이 자는 누구인데 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냐? 여보시오. 그 옷은 내 것인데 어찌하여 입고 계시오? 아, 이 옷이 당신 것이었습니까? 비에 젖어서 잠시 갈아입었소. 네 이놈. 감히 양반의 옷을, 그것도 상복을 훔쳐 입고 성할 것 같으냐? 허허, 양반이면 양반답게 놀아야지. 엄연히 지압이 있는 여인의 새서방 노릇을 하고 나오면서 무슨 양반 타령이요. 최서방이 박서방의 친구라는 것을 아는 김진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다물어 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결국 김진사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30냥짜리 돈표를 내주고서야 상복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떠나자 최서방은 이제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문 좀 열어주시오. 최 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소. 그런데 양반나리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나 같은 성놈에게는 문을 닫겠다 이거요. 그 양반나리가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갔는지 내가 다 보고야 말았소만. 연하는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일이 남편에게 알려진다면 큰일이었지요. 제발,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가주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박서방 형님에게 모든 걸 다 고할 수밖에. 결국 연하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최서방은 그녀와도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서방은 입막음의 대가로 비단 한 필을 더 챙겨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룻밤에 금비녀 하나, 돈 30냥, 비단 한 필, 그리고 2 여인과의 정사까지. 최서방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셈이었지요. 오늘 밤만큼 신나는 밤이 또 있을까? 하지만 탐욕으로 얻은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 이후 분수를 모르고 재물을 탕진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천치바보가 되어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진사와 연화, 그리고 이 부인 역시 각자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지요. 그런 가운데 박서방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꾀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이때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어느 한적한 고을에 김진사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소과에 급제하였으나 대과에서는 번번이 낙방에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 행세를 했지만 그 속은 온갖 욕심과 음흉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키는 작달막하고 얼굴은 갸름했으나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여우처럼 교활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수염은 그럴듯하게 길렀지만 그 아래 입술은 늘 간사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거듭된 실패에 그의 마음은 비뚤어졌고 출세에 대한 욕망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서당을 열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위선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군자를 논했지만 뒤에서는 여색을 탐하기 바빴습니다. 너희들은 학문에 정진하여 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 간의 사사로운 정에 빠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갓장수 박서방의 아내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나이 25에 얼굴은 보름달처럼 곱고 몸매는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리는 절세미인이었지요. 맑고 깊은 눈, 앵두 같은 입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걸음걸이는 모든 남정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연화의 아름다움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런 고운 여인이 어찌 저리 우직한 사내와 살아갈꼬.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연화의 남편 박서방은 갓을 만들어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 장사를 나가면 열흘은 좋게 걸리니 연화는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야만 했지요. 여보, 이번에는 언제쯤 돌아오실 건가요? 글쎄, 요즘 갓이 잘 팔려서 열흘은 좋게 걸릴 것 같소. 열흘이나요?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될 때 부지런히 벌어야지. 당신 고생 안 시키려면 이럴 수밖에 없소. 박서방은 아내의 외로움을 헤아리기보다 장사 걱정이 앞서는 무던한 사내였습니다. 김진사는 바로 이 틈을 노렸습니다. 박서방이 장사를 떠나기만 하면 슬그머니 연화에게 접근했지요.
이보시오, 부인. 홀로 계시니 적적하지 않으시오. 진사님께서 어쩐 일이신지요? 적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혹시 글이라도 배우고 싶으시면 내가 기꺼이 가르쳐 드릴 수 있소. 처음에는 경계하던 연화도 김진사의 끈질긴 구애와 감언이설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그대 같은 꽃다운 여인이 어찌 그런 무뚝뚝한 사내와 살아간단 말이오. 나 같은 선비와 함께라면 얼마나 좋겠소. 진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그 사내는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그대의 고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소. 그대의 외로운 마음을 내가 달래주고 싶을 따름이요. 결국 외로움에 지친 연화는 김진사의 유혹에 넘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최서방이라 불리는 최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로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는 신세였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듬직해 보였고 인상도 좋아 안악들의 시선을 끌곤 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줄곧 홀로 지내며 재혼을 권하는 주변의 말도 사양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갓장수박 서방과 같은 장돌뱅이 신세라 서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박서방, 오늘 장사는 좀 어땠소? 그럭저럭일세. 최서방은 어떠시오? 요즘 경기가 영 좋지 않구먼. 그러게 말이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지.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장사에서 먼저 돌아온 최서방은 박서방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 연화도 남편의 친구이기에 그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최서방님, 저희 서방님 안 계셔도 편히 쉬다 가셔요. 고맙소, 형수. 늘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오. 김진사의 아내인 이 부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품위 있는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곱고 인정이 많아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서당 일이 많이 바쁘신가요? 귀가가 너무 늦으십니다. 그렇소. 아이들이 늘어서 늦게까지 봐줄 일이 많구려.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는 들어오셨잖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부에 열심이라 그렇소. 어서 잠자리에나 드시오. 이 부인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바람길을 모를 리 없었지만 양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가 또 어디로 바람을 피우러 가는 게로구나. 때는 6월 금음, 장맛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그야말로 귀신이라도 나올 법한 밤이었지요. 이런 궂은 날씨에도 김진사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장사를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밤이야말로 연하가 가장 외로워할 터. 내가 가서 그 마음을 달래주어야지. 김진사는 상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그 위에 도롱이를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삽자루 하나를 들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이리 많이 오니 어머님 산소가 떠내려갈까 염려되어 한번 다녀와야겠소. 아이고, 이 밤중에 산소에 가시려고요? 비가 이렇게 퍼붓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요? 괜찮소. 도롱이도 있고 등불도 있으니 걱정 마시오. 효도하는 마음에 비바람이 대수겠소. 이 부인의 만류에도 김진사는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이 부인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비만 오면 꼼짝도 않던 양반이 어찌 이런 폭우에 게다가 상복까지 입고? 그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진사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묘가 아닌 골목 끝 박서방의 집이었지요. 비바람을 뚫고 박서방의 집에 도착한 김진사는 살인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니시오. 연화, 나오.
김진사요. 아이고, 진사님. 이 밤중에 어찌 오셨어요? 문을 연 연하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대 혼자 있기 무서울까봐 걱정되어 왔소. 안 그래도 천둥 소리에 무서워 떨고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온몸이 다 젖으셨겠어요. 김진사는 젖은 도롱이를 벗어 처마 밑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라 입고 있던 상복마저 벗어 마루에 걸쳐 놓았지요. 어머님 영원히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 상복은 벗어두는 게 좋겠소. 어쩐 일로 상복을 입고 오셨어요? 부인에게 어머님 산소에 간다고 핑계를 댔지. 그 말을 들은 연화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벌거벗은 몸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밤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박서방네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장수 최서방이었지요. 그는 장사를 떠났던 박서방의 부탁을 받고 비바람이 거세니 그의 아내가 잘 있는지 확인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언제 그치려나. 형수님이 혼자 계시기 무섭겠구먼. 마루에 선 최서방은 흠뻑 젖은 옷을 벗어 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에 곱게 개켜진 마른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옷이지? 누가 벗어두고 갔나? 자세히 보니 흰색의 상복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의아해하면서도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별 생각 없이 그 상복을 집어 입었습니다. 그는 형수에게 인사를 하고 문간방에서 묵으려 안방으로 향하려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형수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나? 최서방은 당황했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 없다 생각하고 조용히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에 불을 켠 김진사의 부인, 이 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 영감탱이가 이 밤중에 산소에 갈 위인이 아니야? 필시 그 계집집에 갔을 게야. 분노에 차 빗속을 뚫고 온 이 부인은 마당으로 들어서다 문간방 앞에 서 있는 상복 입은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제 남편이라 생각했지요. 아하. 역시 여기 있었구나. 이 파렴치한 영감탱이야. 이 부인은 다짜고짜 상복을 입은 최서방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산소가 걱정된다더니.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빗소리와 천둥소리 때문에 안방에서는 이 소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통에 최서방은 어리둥절했지만 이 여인이 자신을 누군가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체를 밝히기보다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도 발뺌할 셈이냐. 당장 집으로 가자. 이 부인은 최서방의 팔을 잡아 끌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서방은 그 기세에 눌려 말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집에 도착한 이 부인은 최서방을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남편이라 착각한 최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혼쭐을 내주지 않고는 못 배기겠어. 어둠 속에서 이 부인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에 젖은 사내에게서 평소 남편과는 다른 낯선 남성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당신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났었나? 오랫동안 남편의 외도로 외로웠던 그녀의 마음이 그 낯설고 강렬한 향기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또한 몇 년째 호라비 신세라 여인의 채취에 어지러워하고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부인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바닥에 눕혔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이런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줄 아시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그의 적극적인 몸짓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벌거벗은 두 사람은 문밖의 장맛비보다 더 세차게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다른 계집에게 주던 그 힘을 내가 다 받아내고야 말겠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남편과는 전혀 다른 감촉과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한참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가쁜 숨을 고르던 이 부인이 최서방의 턱수염을 만지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 수염이 왜 이렇지?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남편이 아닌 낯선 사내였습니다. 허참, 낯선 남자 허리춤을 잡아 끌고 와서 기운을 쏙 빼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누군지 물으시오. 아니, 그것이 분명 우리 영감이 맞았는데 제가 큰 착오를 한 모양입니다. 제발 이해해 주시오. 그럽시다. 그런데 이런 실수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입막음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오. 결국 이 부인은 자신의 금비녀를 뽑아주고서야 최서방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이런 일이 알려져서 좋을 것 없으니까. 금비녀를 챙긴 최서방은 흐뭇해하며 다시 박서방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안방에서 분탕질을 하고 나온 김진사가 마루에 앉아있는 최서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이 자는 누구인데 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냐? 여보시오. 그 옷은 내 것인데 어찌하여 입고 계시오? 아, 이 옷이 당신 것이었습니까? 비에 젖어서 잠시 갈아입었소. 네 이놈. 감히 양반의 옷을, 그것도 상복을 훔쳐 입고 성할 것 같으냐? 허허, 양반이면 양반답게 놀아야지. 엄연히 지압이 있는 여인의 새서방 노릇을 하고 나오면서 무슨 양반 타령이요. 최서방이 박서방의 친구라는 것을 아는 김진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다물어 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결국 김진사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30냥짜리 돈표를 내주고서야 상복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떠나자 최서방은 이제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문 좀 열어주시오. 최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소. 그런데 양반 나리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나 같은 성놈에게는 문을 닫겠다 이거요. 그 양반 나리가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갔는지 내가 다 보고야 말았소만. 연하는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일이 남편에게 알려진다면 큰일이었지요. 제발,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가주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박서방 형님에게 모든 걸 다 고할 수밖에. 결국 연하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최서방은 그녀와도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서방은 입막음의 대가로 비단 한 필을 더 챙겨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룻밤에 금비녀 하나, 돈 30냥, 비단 한 필, 그리고 두 여인과의 정사까지. 최서방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셈이었지요. 오늘 밤만큼 신나는 밤이 또 있을까? 하지만 탐욕으로 얻은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 이후 분수를 모르고 재물을 탕진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천치바보가 되어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진사와 연화, 그리고 이 부인 역시 각자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지요. 그런 가운데 박서방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꾀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이때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어느 한적한 고을에 김진사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소과에 급제하였으나 대과에서는 번번이 낙방에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 행세를 했지만 그 속은 온갖 욕심과 음흉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키는 작달막하고 얼굴은 갸름했으나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여우처럼 교활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수염은 그럴듯하게 길렀지만 그 아래 입술은 늘 간사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거듭된 실패에 그의 마음은 비뚤어졌고 출세에 대한 욕망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서당을 열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위선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군자를 논했지만 뒤에서는 여색을 탐하기 바빴습니다. 너희들은 학문에 정진하여 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 간의 사사로운 정에 빠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갓장수박 서방의 아내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나이 25에 얼굴은 보름달처럼 곱고 몸매는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리는 절세미인이었지요. 맑고 깊은 눈, 앵두 같은 입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걸음걸이는 모든 남정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연화의 아름다움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런 고운 여인이 어찌 저리 우직한 사내와 살아갈꼬.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연화의 남편 박서방은 갓을 만들어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 장사를 나가면 열흘은 좋게 걸리니 연화는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야만 했지요. 여보, 이번에는 언제쯤 돌아오실 건가요? 글쎄, 요즘 갓이 잘 팔려서 열흘은 좋게 걸릴 것 같소. 열흘이나요?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될 때 부지런히 벌어야지. 당신 고생 안 시키려면 이럴 수밖에 없소. 박서방은 아내의 외로움을 헤아리기보다 장사 걱정이 앞서는 무던한 사내였습니다. 김진사는 바로 이 틈을 노렸습니다. 박서방이 장사를 떠나기만 하면 슬그머니 연화에게 접근했지요. 이보시오, 부인. 홀로 계시니 적적하지 않으시오. 진사님께서 어쩐 일이신지요? 적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혹시 글이라도 배우고 싶으시면 내가 기꺼이 가르쳐 드릴 수 있소. 처음에는 경계하던 연화도 김진사의 끈질긴 구애와 감언이설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그대 같은 꽃다운 여인이 어찌 그런 무뚝뚝한 사내와 살아간단 말이오. 나 같은 선비와 함께라면 얼마나 좋겠소. 진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그 사내는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그대의 고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소. 그대의 외로운 마음을 내가 달래주고 싶을 따름이요. 결국 외로움에 지친 연화는 김진사의 유혹에 넘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최서방이라 불리는 최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로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는 신세였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듬직해 보였고 인상도 좋아 안악들의 시선을 끌곤 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줄곧 홀로 지내며 재혼을 권하는 주변의 말도 사양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갓장수박 서방과 같은 장돌뱅이 신세라 서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박서방, 오늘 장사는 좀 어땠소? 그럭저럭일세. 최서방은 어떠시오? 요즘 경기가 영 좋지 않구먼. 그러게 말이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지.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장사에서 먼저 돌아온 최서방은 박서방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 연화도 남편의 친구이기에 그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최서방님, 저희 서방님 안 계셔도 편히 쉬다 가셔요. 고맙소, 형수. 늘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오. 김진사의 아내인 이 부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품위 있는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곱고 인정이 많아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서당 일이 많이 바쁘신가요? 귀가가 너무 늦으십니다. 그렇소.
아이들이 늘어서 늦게까지 봐줄 일이 많구려.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는 들어오셨잖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부에 열심이라 그렇소. 어서 잠자리에나 드시오. 이 부인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바람길을 모를 리 없었지만 양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가 또 어디로 바람을 피우러 가는 게로구나. 때는 6월 금음, 장맛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그야말로 귀신이라도 나올 법한 밤이었지요. 이런 궂은 날씨에도 김진사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장사를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밤이야말로 연하가 가장 외로워할 터. 내가 가서 그 마음을 달래주어야지. 김진사는 상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그 위에 도롱이를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삽자루 하나를 들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이리 많이 오니 어머님 산소가 떠내려갈까 염려되어 한번 다녀와야겠소. 아이고, 이 밤중에 산소에 가시려고요? 비가 이렇게 퍼붓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요? 괜찮소. 도롱이도 있고 등불도 있으니 걱정 마시오. 효도하는 마음에 비바람이 대수겠소. 이 부인의 만류에도 김진사는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이 부인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비만 오면 꼼짝도 않던 양반이 어찌 이런 폭우에 게다가 상복까지 입고? 그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진사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묘가 아닌 골목 끝 박서방의 집이었지요. 비바람을 뚫고 박서방의 집에 도착한 김진사는 살인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니시오. 연화, 나오, 김진사여. 아이고, 진사님. 이 밤중에 어찌 오셨어요? 문을 연 연하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대 혼자 있기 무서울까봐 걱정되어 왔소. 안 그래도 천둥 소리에 무서워 떨고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온몸이 다 젖으셨겠어요. 김진사는 젖은 도롱이를 벗어 처마 밑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라 입고 있던 상복마저 벗어 마루에 걸쳐 놓았지요. 어머님 영혼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 상복은 벗어두는 게 좋겠소. 어쩐 일로 상복을 입고 오셨어요? 부인에게 어머님 산소에 간다고 핑계를 댔지. 그 말을 들은 연화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벌거벗은 몸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밤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박서방네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장수 최서방이었지요. 그는 장사를 떠났던 박서방의 부탁을 받고 비바람이 거세니 그의 아내가 잘 있는지 확인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언제 그치려나. 형수님이 혼자 계시기 무섭겠구먼. 마루에 선 최서방은 흠뻑 젖은 옷을 벗어 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에 곱게 개켜진 마른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옷이지? 누가 벗어두고 갔나? 자세히 보니 흰색의 상복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의아해하면서도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별 생각 없이 그 상복을 집어 입었습니다. 그는 형수에게 인사를 하고 문간방에서 묵으려 안방으로 향하려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형수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나? 최서방은 당황했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 없다 생각하고 조용히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에 불을 켠 김진사의 부인, 이 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 영감탱이가 이 밤중에 산소에 갈 위인이 아니야? 필시 그 계집집에 갔을 게야. 분노에 차 빗속을 뚫고 온 이 부인은 마당으로 들어서다
문간방 앞에 서 있는 상복 입은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제 남편이라 생각했지요. 아하. 역시 여기 있었구나. 이 파렴치한 영감탱이야. 이 부인은 다짜고짜 상복을 입은 최서방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산소가 걱정된다더니.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빗소리와 천둥소리 때문에 안방에서는 이 소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통에 최서방은 어리둥절했지만 이 여인이 자신을 누군가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체를 밝히기보다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도 발뺌할 셈이냐. 당장 집으로 가자. 이 부인은 최서방의 팔을 잡아 끌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서방은 그 기세에 눌려 말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집에 도착한 이 부인은 최서방을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남편이라 착각한 최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혼쭐을 내주지 않고는 못 배기겠어. 어둠 속에서 이 부인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에 젖은 사내에게서 평소 남편과는 다른 낯선 남성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당신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났었나? 오랫동안 남편의 외도로 외로웠던 그녀의 마음이 그 낯설고 강렬한 향기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또한 몇 년째 호랍이 신세라 여인의 채취에 어지러워하고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부인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바닥에 눕혔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이런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줄 아시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그의 적극적인 몸짓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벌거벗은 두 사람은 문밖의 장맛비보다 더 세차게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다른 계집에게 주던 그 힘을 내가 다 받아내고야 말겠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남편과는 전혀 다른 감촉과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한참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가쁜 숨을 고르던 이 부인이 최서방의 턱수염을 만지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 수염이 왜 이렇지?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남편이 아닌 낯선 사내였습니다. 허참, 낯선 남자 허리춤을 잡아 끌고 와서 기운을 쏙 빼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누군지 물으시오. 아니, 그것이 분명 우리 영감이 맞았는데 제가 큰 착오를 한 모양입니다. 제발 이해해 주시오. 그럽시다. 그런데 이런 실수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입막음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오. 결국 이 부인은 자신의 금비녀를 뽑아주고서야 최서방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이런 일이 알려져서 좋을 것 없으니까. 금비녀를 챙긴 최서방은 흐뭇해하며 다시 박서방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안방에서 분탕질을 하고 나온 김진사가 마루에 앉아있는 최서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이 자는 누구인데 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냐? 여보시오. 그 옷은 내 것인데 어찌하여 입고 계시오? 아, 이 옷이 당신 것이었습니까? 비에 젖어서 잠시 갈아입었소. 네 이놈. 감히 양반의 옷을, 그것도 상복을 훔쳐 입고 성할 것 같으냐? 허허, 양반이면 양반답게 놀아야지. 엄연히 지압이 있는 여인의 새 서방 노릇을 하고 나오면서 무슨 양반 타령이요. 최서방이 박서방의 친구라는 것을 아는 김진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다물어 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결국 김진사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30냥짜리 돈표를 내주고서야 상복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떠나자 최서방은 이제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문 좀 열어주시오. 최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소. 그런데
양반나리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나 같은 상놈에게는 문을 닫겠다 이거요. 그 양반나리가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갔는지 내가 다 보고야 말았소만. 연하는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일이 남편에게 알려진다면 큰일이었지요. 제발,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가주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박서방 형님에게 모든 걸 다 고할 수밖에. 결국 연하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최서방은 그녀와도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서방은 입막음의 대가로 비단 한 필을 더 챙겨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룻밤에 금비녀 하나, 돈 30냥, 비단 한 필, 그리고 2 여인과의 정사까지. 최서방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셈이었지요. 오늘 밤만큼 신나는 밤이 또 있을까? 하지만 탐욕으로 얻은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 이후 분수를 모르고 재물을 탕진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천치바보가 되어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진사와 연화, 그리고 이 부인 역시 각자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지요. 그런 가운데 박서방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꾀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이때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어느 한적한 고을에 김진사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소과에 급제하였으나 대과에서는 번번이 낙방에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 행세를 했지만 그 속은 온갖 욕심과 음흉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키는 작달막하고 얼굴은 갸름했으나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여우처럼 교활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수염은 그럴듯하게 길렀지만 그 아래 입술은 늘 간사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거듭된 실패에 그의 마음은 비뚤어졌고 출세에 대한 욕망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서당을 열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위선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군자를 논했지만 뒤에서는 여색을 탐하기 바빴습니다. 너희들은 학문에 정진하여 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간의 사사로운 정에 빠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갓장수 박서방의 아내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나이 25에 얼굴은 보름달처럼 곱고 몸매는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리는 절세미인이었지요. 맑고 깊은 눈, 앵두 같은 입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걸음걸이는 모든 남정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연화의 아름다움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런 고운 여인이 어찌 저리 우직한 사내와 살아갈꼬.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연화의 남편 박서방은 갓을 만들어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 장사를 나가면 열흘은 좋게 걸리니 연화는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야만 했지요. 여보, 이번에는 언제쯤 돌아오실 건가요? 글쎄, 요즘 갓이 잘 팔려서 열흘은 좋게 걸릴 것 같소. 열흘이나요?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될 때 부지런히 벌어야지. 당신 고생 안 시키려면 이럴 수밖에 없소. 박서방은 아내의 외로움을 헤아리기보다 장사 걱정이 앞서는 무던한 사내였습니다. 김진사는 바로 이 틈을 노렸습니다. 박서방이 장사를 떠나기만 하면 슬그머니 연화에게 접근했지요. 이보시오, 부인. 홀로 계시니 적적하지 않으시오. 진사님께서 어쩐 일이신지요? 적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혹시 글이라도 배우고 싶으시면 내가 기꺼이 가르쳐 드릴 수 있소. 처음에는 경계하던 연화도 김진사의 끈질긴 구애와 감언이설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그대 같은 꽃다운 여인이 어찌 그런 무뚝뚝한 사내와 살아간단 말이오. 나 같은 선비와 함께라면 얼마나 좋겠소. 진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그 사내는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그대의 고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소. 그대의 외로운 마음을 내가 달래주고 싶을 따름이요. 결국 외로움에 지친 연하는 김진사의 유혹에 넘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최서방이라 불리는 최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로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는 신세였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듬직해 보였고 인상도 좋아 안악들의 시선을 끌곤 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줄곧 홀로 지내며 재혼을 권하는 주변의 말도 사양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갓장수박 서방과 같은 장돌뱅이 신세라 서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박서방, 오늘 장사는 좀 어땠소? 그럭저럭일세. 최서방은 어떠시오? 요즘 경기가 영 좋지 않구먼. 그러게 말이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지.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장사에서 먼저 돌아온 최서방은 박서방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 연하도 남편의 친구이기에 그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최서방님, 저희 서방님 안 계셔도 편히 쉬다 가셔요. 고맙소, 형수. 늘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오. 김진사의 아내인 이 부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품위 있는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곱고 인정이 많아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서당 일이 많이 바쁘신가요? 귀가가 너무 늦으십니다. 그렇소. 아이들이 늘어서 늦게까지 봐줄 일이 많구려.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는 들어오셨잖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부에 열심이라 그렇소. 어서 잠자리에나 드시오. 이 부인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바람길을 모를 리 없었지만 양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가 또 어디로 바람을 피우러 가는 게로구나. 때는 6월 금음, 장맛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그야말로 귀신이라도 나올 법한 밤이었지요. 이런 궂은 날씨에도 김진사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장사를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밤이야말로 연하가 가장 외로워할 터. 내가 가서 그 마음을 달래주어야지. 김진사는 상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그 위에 도롱이를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삽자루 하나를 들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이리 많이 오니 어머님 산소가 떠내려갈까 염려되어 한번 다녀와야겠소. 아이고, 이 밤중에 산소에 가시려고요? 비가 이렇게 퍼붓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요? 괜찮소. 도롱이도 있고 등불도 있으니 걱정 마시오. 효도하는 마음에 비바람이 대수겠소. 이 부인의 만류에도 김진사는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이 부인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비만 오면 꼼짝도 않던 양반이 어찌 이런 폭우에 게다가 상복까지 입고. 그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진사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묘가 아닌 골목 끝 박서방의 집이었지요. 비바람을 뚫고 박서방의 집에 도착한 김진사는 살인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니시오. 연화, 나오, 김진사여. 아이고, 진사님. 이 밤중에 어찌 오셨어요? 문을 연 연하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대 혼자 있기 무서울까봐 걱정되어 왔소. 안 그래도 천둥 소리에 무서워 떨고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온몸이 다 젖으셨겠어요.
김진사는 젖은 도롱이를 벗어 처마 밑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라 입고 있던 상복마저 벗어 마루에 걸쳐 놓았지요.